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외모 때문에 서름받고 살던 한 노처녀와 그녀의 손끝에 숨겨진 기이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란 것이 어디 겉모습에만 있겠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멩이 속에서도 귀한 옥이 나올 수 있는 법이지요. 한양성 변두리, 담장이 낮고 마당엔 잡초만 무성한 낡은 기와집에 매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름은 봄날 흐드러지게 피는 매화처럼 어여뻤지만 실상 그녀의 용모는 그 이름값을 따라가지 못했지요. 얼굴은 넓적하고 피부는 검붉었으며 눈매는 흐릿하고 코는 낮았습니다. 게다가 홍의를 훌쩍 넘겨 28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니 그 시절엔 영락 없는 노처녀 취급을 받았지요. 사람들은 뒤에서 박색 매화, 시집 못 간 노처녀라며 손가락질하기 일쑤였습니다. 본래 매화네 집안도 대대로 글 읽는 선비 집안이었으나 할아버지 대의 가세가 크게 기울어 지금은 겨우 체면만 유지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혼담이 들어오기는커녕 중매쟁이조차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지요. 매화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웃는 법도 거의 잊은 듯 표정 없는 얼굴로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돌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매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손끝에 깃든 기이한 능력이었지요. 그녀의 손이 닿으면 시든 화초가 생기를 되찾고 꺾인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식물에 손을 대면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약하게나마 그 기운을 북돋아 줄 수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우연히 이웃집 아이에게 이 능력을 보였다가 요사스러운 계집이라며 돌팔매질을 당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후로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겼고 어머니에게조차 이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만큼이나 이 기이한 능력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저주 같은 것이라 여기며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그저 밤이면 마당 구석의 작은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 시들어가는 풀포기에 가만히 손을 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의 또 다른 골목 허름한 초가에는 서지훈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집안은 가난했으나 머리가 총명하고 학문이 깊었으며 마음가짐 또한 강직하여 주위의 칭찬을 받곤 했지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로지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그리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홀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형편에 밤낮으로 책만 붙들고 있기가 어려웠지요. 낮에는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밤에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해가 갈수록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눈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지훈아, 이 어미가 무능하여 네 앞길을 막는구나. 차라리 공부는 그만 접고 장사라도 배우는 것이 어떻겠니?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러 번 권했지만 지훈은 차마 붓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삶의 전부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훈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먼 친척벌 되는 이 참판 댁마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네 처지가 그리 딱하다면 혼인이라도 해서 처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지만 지훈의 가난을 익히 아는 양반가에서 선뜻 딸을 내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이참판 댁 마님 역시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이참판 댁 마님의 귀에 매환의 집안 사정이 들어왔습니다. 몰락했지만 양반의 채통은 지키고 사는 집안, 그리고 홍의를 놓쳐 애태우는 노처녀 딸이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두 집안 형편이 비슷하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마님은 즉시 매화 어머니를 찾아가 혼담을 꺼냈습니다. 매화 어머니 역시 딸의 혼사가 막막하던 채 비록 가난하지만 학식 있는 선비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지요. 외모야 어차피 팔재 없는 복이라 여겼으니 양반 가문의 시집이라도 보내는 것이 딸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집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지훈과 매화의 혼담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참판 댁 마님은 지훈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 좋은 혼처를 하나 알아보았네. 비록 처자의 나이가 조금 많고 외모가 수려하지는 않다 하나 몰락했다 해도 근본 있는 양반가의 규수일세. 자네나 그 처자나 서로 의지하며 궁핍함을 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훈은 마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르는 일인데 외모나 나이를 따질 처지는 아니라지만 박색의 노처녀라니. 하지만 홀어머니의 고생과 자신의 막막한 앞날을 생각하면 이 혼사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매화 역시 어머니의 결정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혼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혼례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양가 모두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에 별다른 잔치나 예물 교환도 없이 조촐하게 예를 갖추는 것으로 대신했지요. 혼례식 날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지훈과 매화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기류만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소문보다 더 수려하지 못한 신부의 외모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지요. 매화는 그런 지훈의 속마음을 읽은 듯 더욱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혼례를 지켜보는 몇 안 되는 하객들 사이에서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쯧쯧, 선비가 오죽 가난하고 볼품없으면 저런 박색 노처녀를 데려갈꼬. 저 처자는 또 무슨 복이 있어 시집은 간다만 신랑 표정이 영말이 아니구먼. 에휴, 시작부터 저리 삐걱이니 앞으로 살림이 순탄키나 할는지. 그들의 속닥거림은 비수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례는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였지만 지훈과 매화에게는 그저 견뎌내야 할 또 다른 현실의 무게일 뿐이었습니다. 화촉을 밝히는 첫날 밤조차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등 돌리고 누워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그들의 인연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혼인 후 지훈과 매화의 살림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섬에 사는 사람들처럼 겉돌았지요. 지훈은 끼니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재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예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그 이상 다가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평범하다 못해 박색이라 불리는 외모와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과묵함 앞에서 그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솔직히 말해 그럴 마음도 크게 내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저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 다할 뿐이었습니다. 매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청소하며 말없이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남편에게 살갑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법이 없었지요. 그녀는 이미 지훈의 마음속 실망감을 읽었고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혼인이 깨지지 않고 조용히 세월이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기이한 능력이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더욱 조심했고 혹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싶어 감정 표현조차 극도로 아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온기 대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부부 사이의 정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지요. 유일하게 매화가 마음을 터놓는 상대는 어려서부터 그녀를 따랐던 몸종 복례뿐이었습니다. 복례는 눈치가 빠르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는데 말 못하고 소갈이하는 매화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몹시 아끼던 난초 화분 하나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고 힘없이 축 늘어져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만 같았지요. 그 난초는 지훈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품이자 그의 고단한 삶 속 작은 위안거리였습니다. 지훈은 안타까운 마음에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주며 정성을 다했지만 난초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체념하고 시든 난초 화분을 마루 구석에 내버려 두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난초가 거짓말처럼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렇게 말랐던 잎사귀는 파릇파릇한 초록빛을 되찾았고 심지어 그 끝에서 작은 새순까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그는 화분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었던 것인가? 아니면 햇볕이 너무 강했던 탓인가?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저 죽을 운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사실은 매화가 밤마다 남편 몰래 그 난초 화분에 가만히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난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느꼈고 자신의 기운을 조금씩 나누어 주어 죽어가던 난초를 되살려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난초가 시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녀의 작은 배려였지만 지훈은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이것은 매화의 숨겨진 능력이 처음으로 그들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매화의 기이한 능력은 그 후로도 종종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자 몸종인 복례가 어느 날 심한 배앓이로 방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끙끙 앓는 모습이 몹시 안쓰러웠지요. 의원을 부를 형편도 못 되었기에 매화는 복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뒷산에 올라가 자신이 아는 약초 몇 가지를 캐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약초를 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다듬고 끓이는 내내 그녀는 자신의 손끝으로 약초의 기운을 느끼며 그것을 극대화시키려 애썼습니다. 마치 약초와 교감하듯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 복례에게 먹였지요. 아씨, 속이 불덩이 같아요. 복례는 신음하며 약사발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약을 마시고 잠시 눈을 붙였다 깬 복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끊어질 듯 아팠던 바에는 편안해졌고 식은땀을 흘리던 몸은 보송보송해졌습니다. 아씨, 정말 신기해요. 아씨 약을 먹으니 씻은 듯이 나았어요. 아씨 손은 정말 약손인가 봐요. 복례는 신기해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매화는 복례의 반응에 속으로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다. 그저 뒷산 약초가 용했을 뿐이겠지. 어서 기운 차리고 일이나 보거라.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싶어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후로도 매화의 손길이 닿으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몇 번 더 경험하면서 자신의 아씨에게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아씨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지훈 역시 조금씩 아내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지만 난초 사건 이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매화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화는 유난히 마당 구석에 작은 화단 가꾸기를 좋아했는데 그녀가 돌보는 화초들은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늘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오랫동안 가만히 어루만지던 병든 나무가 눈에 띄게 회복되거나 심지어 말라버린 줄 알았던 가지에서 새잎이 돋아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지요. 또한 그녀가 만든 음식은 특별한 재료를 쓴 것 같지 않은데도 유난히 맛이 좋고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 가벼운 감기 기운으로 입맛을 잃었을 때 매화가 끓여준 이름 모를 풀죽을 먹고 다음날 몸이 거뜬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다. 내 아내는 무언가 다른 것인가?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매화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짐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에게 자신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구심만을 품게 되었지요. 그는 아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 벽 너머에 대한 지훈의 호기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지훈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연일 밤을 새워가며 다가올 과거 시험 준비에 몰두하던 그는 결국 심한 과로와 영양 부족, 그리고 마음고생까지 겹쳐 그만 자리에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오한과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지훈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열이 끓어올랐고 밤새도록 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져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깜짝 놀란 매화 어머니와 복례는 급히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한참 동안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몹시 위중한 상태입니다. 폐에 병이 깊이 들었고 심장의 기운마저 쇠하였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참판댁 마님은 한달음에 달려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지. 저 박복한 며느리년을 들인 것이 화근이야. 복도 없이 서방 잡아먹을 팔자로구나. 에잉, 꼴도 보기 싫다. 그녀는 매화에게 온갖 악담을 퍼붓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매화 어머니는 딸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눈물만 흘렸고 복례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지훈의 죽음을 예감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매화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꺼져가는 숨소리를 들으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설령 그로 인해 자신이 요사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히거나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도 남편을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매화는 시어머니와 복례를 잠시 물리고 홀로 지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매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지훈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온 정신을 집중했지요.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흘러나와
지훈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화가 지닌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몸 안에 쌓인 탁하고 병든 기운을 자신의 손으로 흡수하고 대신 자신의 맑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매화에게도 엄청난 기력 소모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밤새도록 자신의 기운을 지훈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과 희생의 행위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매화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신비한 기운은 더욱 강렬하게 지훈의 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지훈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거칠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직 몸은 쇠약했지만 분명 고비를 넘긴 듯 보였습니다. 간밤에 지훈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꿈결처럼 아내 매화의 손길을 느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호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이 따뜻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자신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고통을 덜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한 기이하고도 황홀한 느낌이었지요. 그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간호하고 있던 매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몹시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자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기적적인 회복이 단순한 우연이나 의원의 약 때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아내, 매화의 그 이상한 손길 덕분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지요. 시들었던 난초가 살아나고 복례의 배앓이가 순식간에 낫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숨까지 구한 이 모든 일들이 그녀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아내에 대한 의혹과 함께 경외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는 몸을 추스르는 대로 반드시 아내에게 이 비밀에 대해 물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제법 기력을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화가 정성껏 끓여온 미음을 먹으며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인, 내 염치 없는 질문일지 모르나 하나 물어봐도 되겠소? 매화는 지훈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경을 헤매던 그날 밤 부인의 손길은 예사롭지 않았소. 마치 어떤 신비한 힘이 내 몸을 감싸는 듯 했는데 혹시 내 착각이었소? 지훈의 말에 매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는 차마 지훈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매화의 모습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시오. 나는 부인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오. 부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매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지요.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남편마저 자신을 요사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떠나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기이한 능력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식물의 생기를 느끼고 어루만져 살려낼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사람의 몸에 깃든 병의 기운이나 생명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능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두려워 평생 숨겨왔으며 그 때문에 늘 외롭고 불안하게 살아왔다는 사실까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리께서 위독하신 모습을 보고 차마 제 능력을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 이 능력 때문에 나리께서 저를 괴물 보듯 하시거나 멀리 하실까 두렵습니다.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을 짊어지고 온 비밀의 무게와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 이상의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지닌 능력이 과연 실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요사스러운 주술은 아닌지, 앞으로 이 비밀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두려움에 떨며 눈물 흘리는 가여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평생 서름받고 남다른 능력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던 아내의 외로움과 고통이 그의 가슴에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괴물이든 요물이든 그녀는 자신의 아내였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매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시오. 나는 결코 부인을 괴물이라 생각하지 않소. 오히려 부인의 그 깊은 마음과 용기에 감복했을 뿐이오. 그는 매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의 그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르오. 그러니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부인의 곁에서 함께 그 무게를 나누어지겠소. 지훈의 따뜻한 위로와 수용의 말에 매화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듯한 감격과 안도감에 그녀는 한참 동안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서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속에서 매화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자신의 능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 사람은 이 능력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지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화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응원 속에서 그녀는 남몰래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며 작은 기쁨을 찾아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아이가 밤새 열이 내려가지 않아 애타올 때 그녀는 시어머니를 통해 약초를 건네는 척하며 아이의 임에 몰래 손을 대해 열을 내려주었습니다. 가뭄으로 밭작물이 말라갈 때는 밤에 몰래 밭에 나가 시든 작물들에 손을 대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지요.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에는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듯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이 매화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잔잔한 미소와 자신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지훈은 그런 아내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란 오래도록 감추기 어려운 법이지요. 매화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례처럼 매화의 능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들이나 눈치 빠른 이웃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지요. 글쎄, 옆집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매화 씨가
문병 다녀간 뒤로 씻은 듯이 나았다지 뭐야. 우리 밭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상하게 지훈 선비네 밭 채소만 싱싱하게 잘 자란다니까. 그 박색 노처녀에게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나 봐.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화를 신기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여인이라며 칭송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능력을 요사스럽고 불길한 것이라 여기며 두려워하고 멀리하려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유일한 의원은 자신의 명성이 흔들릴까 싶어 매화를 더욱 경계하고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요. 매화와 지훈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소문은 결국 힘 있는 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인근에 사는 한 탐욕스러운 부자가 자신의 오랜 숙환을 고쳐달라며 매화에게 막대한 재물을 제시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매화가 거절하자 그는 하인들을 보내 위협하며 강제로 그녀를 데려가려 했지요. 또한 몇 년째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에 절망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내 신통력으로 비를 내리게 하라 며 매화의 집 앞에서 굿이라도 할 듯이 소란을 피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매화와 지훈은 큰 공영에 처했습니다. 매화의 능력은 만능이 아니었고 특히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맹목적인 기대와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지요. 그녀의 능력이 축복이 아닌 오히려 더 큰 위험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매화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혹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시 능력을 숨겨야 할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 매화를 보호하고 그녀의 능력이 함부로 이용당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부자를 찾아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때로는 엄중히 경고하여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내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지 당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요. 그의 강직한 태도의 부자는 결국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비를 내려달라며 몰려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매화 대신 나서서 차분하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의 능력이 하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가뭄을 이겨낼 지혜를 찾는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단비를 내려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기대가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의지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을 사람들도 점차 이성을 되찾고 함께 가뭄 극복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매화와 지훈의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은 매화의 특별한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고, 매화는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세상에 둘도 없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매화는 자신의 능력이 지닌 힘과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감과 대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었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쓸 때마다 자신의 기력이 크게 소진되는 것을 느꼈지요. 또한 그녀의 능력이 알려질수록 원치 않는 관심과 오해, 심지어 위험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순리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만, 그리고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심스럽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시든 화초를 살리고 아픈 이웃을 몰래 돕기도 했지만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작은 선행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과 조화롭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지우는 그런 아내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도왔고 세상의 불필요한 관심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었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을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저 그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의지하며 평범하지만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매화와 지우는 머리가 희끗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양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고뇌와 불안 대신 잔잔한 평화와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비록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조용하고 충만한 삶을 함께 일구어 왔기 때문이지요. 지우는 비록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청렴하고 지혜로운 선비로서 주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남다른 지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며 보여준 깊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매화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박색 아내라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외모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온기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남몰래 돕는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남편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온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을 조용히 존경하게 되었지요. 그녀의 집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매화 아씨의 손길 덕분이라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박색 아내의 신비한 손길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외모라는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실한 가치,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부부의 귀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함께 따뜻한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이란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